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현대와 LG 공장 건설이 중단됐고 텍사스에서는 삼성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 투자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미 정부가 어렵게 합의한 관세 협정과 3,500억 달러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소식에 백악관과 월스트리트가 동시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보와 경제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한미 관계,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과연 트럼프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조지아주 사태 이후 72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께 생생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해링턴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직 외교관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정무담당관을 지낸 경험이 있죠. 그 덕분에 한국 사회와 정치를 깊이 이해하게 됐고, 지금도 한미동맹 관계를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의 동아시아 정책 자문역도 맡고 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평소 수업 중 전화를 받지 않던 제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거든요. 화면에 뜬 이름은 주미한국 대사관 김성호 참사관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김 참사관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교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475명이 체포됐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70년 동맹이 이런 건가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 참사관과는 제가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진정하세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래는 히스파닉 불법 체류자 4명을 잡는 작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기업 직원들 475명이 연행됐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요.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4명에서 475명으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LG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새벽에 회사 앞에서, 집 앞에서 무차별로 체포됐어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수갑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교수님, 대사관에서 긴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오실 수 있나요? 이 문제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김 참사관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강의실로 돌아간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스턴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였어요. 해링턴 교수님,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 관련 사안으로 참석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475명 체포가 미칠 파급 효과들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충격부터 떠올랐습니다.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들이었어요. 한미동맹의 균열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7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사태가 70년 동맹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주미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대사관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박정우 공사를 비롯해 경제 담당관, 정무 담당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박 공사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실시간 뉴스와 주가 차트들이 떠 있었죠. 서울의 반응은 어떤가요? 용산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는 한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경제 담당관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코로나 이후 공급망 재편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LG,
SK의 미국 투자 규모만 봐도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중단되면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 자체가 흔들려요. 정무 담당관이 더욱 우려스러운 내용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국민 감정입니다. 한국에서 반미 시위가 시작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신뢰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맹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차관,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인물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도 있었어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해링턴 교수?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에요. 밀러 부비서실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법을 집행했을 뿐이에요. 한국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거죠. 과민 반응이라고요? 475명의 합법 체류자가 무차별로 체포되는데요. 국가 안보가 우선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틀렸다고 보시나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모독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이 고립될 뿐이에요.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3,500억 달러 투자가 중단되고 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져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신뢰를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밀러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여전히 압박 정책을 고수하려 했고, 저와 국무부는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제 예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단견이 결국 미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백악관 회의 다음날 오전, 충격적인 소식이 서울에서 터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모든 투자 협력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사실상 경제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거든요. 미국 언론들이 즉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CNN이 제일 먼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미국 경제의 직격탄. 하지만 백악관의 첫 반응은 의외로 여유로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열린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강경파들은 이를 단순한 협상 카드로 치부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협상용 발표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국 경제는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며칠 지나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오후에 터진 추가 소식이 백악관의 아니란 생각을 산산조각 냈어요. 한국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협력과 자본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었거든요. CNBC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에 나섰어요. 한국의 조선업 기술 없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항할 군함과 상선을 건조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오후 3시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어요. 한국의 조선업 협력 중단은 우리 해군력 증강 계획에 치명적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현재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갤럽과 CNN이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5%로 급락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48%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오후 4시, 저는 다시 백악관으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 재검토 발표 이후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조선업 협력 중단은 우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해군력 증강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려 했어요. 한국이 블러핑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한 것은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이건 블러핑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국민들도 이번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중국 전략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중국 해군에 대항할 수 없어요. 백악관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구나. 475명에서 시작된 이 사태가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전략까지 흔들고 있었어요. 백악관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는데도 한국 금융시장이 예상과 달리 평온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3.2%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4.1%, SK하이닉스는 2.8% 올랐어요. 이상하다. 이런 강경 발표를 했으면 한국 시장도 충격을 받아야 정상인데 제 경험상 이런 현상은 시장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녁 7시경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미한국 대사관에서였는데 평소 연락하지 않던 번호였어요. 해링턴 교수님이시죠? 저는 대사관 정무가 이철수라고 합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워싱턴 다운타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교수님, 오늘 백악관 회의는 어떠셨나요? 예상대로 제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백악관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자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지난 2년간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대중국 경제협력 확대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3단계로 나눠 준비해뒀습니다. 1단계만 실행해도 대미 투자 감소분의 70%를 보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유럽연합과의 기술협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이미 반도체 배터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뒀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동남아시아 제조 허브 구축 계획이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미 1,200억 달러 규모의 대체 투자처를 확보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주식들이 오른 건군요. 맞습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한국에게는 미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철수 씨가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GDP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입니다. 10년 전 18%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 대중국 수출은 25%, 동남아 수출은 15%로 증가했습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이미 탈미국화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기술 자립도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의 80%를 한국이 독자 보유하고 있어요. 배터리는 90%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요.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들의 협상력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것을요. 이철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들을 백악관에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국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카페를 나서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철저하게 준비돼 있었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잘못 계산했구나. 475명 체포로 한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오히려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된 것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이철수 씨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긴급회의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오전 9시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니 어제보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돼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차관, 그리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까지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미 2년 전부터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왔습니다.
대중국 경제협력을 3단계로 나눠 준비해뒀고 1단계만 실행해도 대미 투자 감소분의 70%를 보전할 수 있어요. 재무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한 겁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비서실장님, 숫자를 보시죠.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10년 사이 18%에서 12%로 떨어졌어요. 반면 대중국 수출은 25%로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자립도예요. 반도체 핵심 기술의 80%, 배터리 기술의 90%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연합, 동남아시아와도 대체 투자 협정을 체결해뒀어요.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대안이 준비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정치 담당 보좌관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젯밤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했어요. 전체 지지율이 38%로 떨어졌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5%가 한국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제조업 지역에서 반발이 심각합니다. 밀러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려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굽히면 안 돼요. 부비서실장님, 현실을 보세요. 텍사스에서만 삼성 투자 중단으로 5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공화당 지지자 절반 이상이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나 유럽으로 투자를 돌리면 동북아시아 균형이 완전히 깨져요. 재무장관이 경제적 손실을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산된 손실만 해도 직접 투자 3,500억 달러, 연관 산업 피해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어요. 밀러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과하는 순간 약해 보일 것입니다. 부비서실장님, 지금 누가 약해 보이는지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어요. 공화당 지지자의 55%가 우리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고집 부리면 내년 선거에서 스윙 스테이트를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교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행동해야 해요. 밀러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것을 느꼈어요. 과연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백악관 회의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하며 각종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급하게 확인해보니 30분 전에 올라온 트럼프의 트윗이었어요. 조지아 사태에서 일부 과도한 법 집행이 있었을 수 있다. 한국은 소중한 동맹국이며 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우를 재검토하겠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상당한 양보였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주미한국 대사관 박정우 공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서울의 반응을 들어보셨나요? 아직인데요. 어떤가요? 매우 차갑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 행동 없는 말장난이라고 평가했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한국이 이미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서울에서 외교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의 말이 단호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피해 보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모든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무기한 전면 보류한다고 재확인합니다. 저녁에 박 공사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떤가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70% 이상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공사가 이어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미국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밤늦게 워싱턴의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백악관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직접 나섰는데도 한국이 꿈쩍하지 않으니까요. 다음날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이외 지역으로 투자처를 변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삼성이 독일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LG는 프랑스와 배터리 공장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제 연구실에서 상황을 정리해보니 더욱 암울했습니다. 트럼프의 우회적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진정성 없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구나. 한국의 무기한 보류 재확인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경제적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조지아주에서는 LG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총 8,000명의 근로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어요. 텍사스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중단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본격화됐습니다. 건설업체, 장비업체, 물류업체까지 총 15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었죠.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연합과 본격적인 투자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독일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LG는 프랑스와 배터리 공장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저녁에 워싱턴의 여러 관계자들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이클, 한국 기업들이 정말 유럽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됐거든요.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직접 투자만 3,500억 달러인데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어요. 밤늦게 더욱 심각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긴급 조사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4%까지 급락했고, 특히 제조업 지역에서는 28%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화당 지지자 중 60%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결과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각 주 주지사들이 잇따라 백악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조지아, 미시간 주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점심시간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한국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통령의 한국 정책은 우리 주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즉시 수정돼야 합니다. 제 연구실에서 상황을 분석해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 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여론 악화와 당내 압박이 절정에 달한 지 이틀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직통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오후 3시 워싱턴 시각으로 트럼프 이재명 정상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어요. 통화는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 475명이 무차별 체포당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경제적 협력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 협력 이전에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미국이 동맹국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화가 30분을 넘어가면서 트럼프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론조사 결과와 당내 압박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이 대통령,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해봅시다. 어떤 조치를 원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즉시 석방과 조기 귀국 허용. 둘째,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셋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합법 체류자 보호 강화.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강경하게 나왔어요.
검토가 아니라 확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다른 투자처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결정타였어요. 트럼프도 1,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통화 말미에 트럼프가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조기 귀국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식 사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적절한 형태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한국인들의 조기 석방과 귀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합법 체류자 보호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녁에 서울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중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구체적 이행 과정을 지켜본 후 경제 협력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475명에서 시작된 이 사태가 결국 트럼프를 굴복시킨 것이었어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맹은 협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는 약속이다. 미국이 그 약속을 어겼다가 결국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적 자세가 결국 미국을 변화시킨 순간이었어요.